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서류를 채워넣었던 수사 방해 사건. 이 사건 관련해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두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당장 죽음의 구판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변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절대적 책임은 박근혜 정부 탄생의 정당성을 뒤흔들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 공작을 지시한 정치 세력에게 있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영화 세트처럼 가짜 사무실을 만든 공작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나? 박근혜 정부 임기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정원에서 자행된 겁니다. 변 검사 죽음의 억울함을 그나마 풀어주려면 수사를 멈추고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검사를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작에 동원했던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조리 차단해서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겁니다. 수사를 멈추란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아주 관련 뉴스가 폭포수 좀 쏟았어요. 네, 그렇죠. 너무나 많은 뉴스 쏟아져서 몇 가지 저희도 다뤄야 되겠죠? 예. 우선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제 정상회담 한 다음에 했던 공동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한 다음에 취재진의 질의응답 시간 가졌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불식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면서 한국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바로 말해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예.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 대놓고. 예. 물론 이 코리아패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 언론이 처음 시작한 건데,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야당도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공격해 왔죠. 예. 거기 그런 얘기에 이제 중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한번 들어볼까요?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is very important to me,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 똑같은 말로 야당이 공격할 명분을 잃었다. 이 정도 의미죠. 예. 실제 미국이 이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겠죠. 언제나. 예. 하지만 그런 의미는 있다. 예. 그래서 요 문장은 앞으로도 계속 써먹히겠죠.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국 미사일의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우선 도입할 미국 무기의 윤곽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제이스타즈 최소 4대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로 5조 정도 들 거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도입이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탄도 중량은 풀고 무기는 사고 어차피 무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왔어요. 어차피 사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최신의 기술 무기를 도입하느냐 이거겠죠. 예.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FTA가 미국의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통상당국은 조만간 본격화될 개정 협상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은 일본에서 했던 발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FTA가 미국의 좋은 협상이 아니다 이런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의 말밖에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방문해서 했던 일들 보면
일본은 저런 굴욕을 겪어도 괜찮나 싶은 아주 웃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베 총리가 말하는데 중간에 끊고. 그렇죠. 예, 자기가 말한다든가. 미국에서도 그런 보도 많이 나왔어요. 어제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예, 거기 저도 찾아와서 읽어봤는데, 아베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노력하는데 트럼프가 아베를 얼마나 막 취급하는가. 이 기사거든요. 네, 굉장히 민망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전략적 노예 상태에서 비용을 치렀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트레티직 서브튜드. 예. 네, 전략적 노예 상태요. 네. 발음이 됐나요? 네. 예. 예속 상태. 예. 고급 단행이긴 한데 결국 맞아요. 딸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충실한 조수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예를 드는 걸로 기사 가득 찼어요.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베는 미일 간 정상회담에서 역대 가장 가까운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트럼프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부른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골프를 같이 쳤잖아요. 예. 골프에서도 웃긴 장면 나왔었는데, 골프를 같이 쳤는데, 모자를 썼을 거 아닙니까? 예, 골프 그렇죠. 모자에다가 이제 쓰고 나서 둘이 각자 모자에 사인을 하는데, 트럼프는 모자 챙 한가운데. 너무 크게 썼죠. 한가운데 자기 이름을 크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베는 쓸 데가 없잖아요. 옆에 기총에도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사진 봤는데 정말 웃깁니다. 기사 제목 자체가 트럼프의 충실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다. 로얄 사이드킥, 그렇게 표현했고요. 하여튼 기사 자체를 보면, 이거 너무, 이 기사 보면 일본인들은 정말 아베 정부를 규탄할 것 같다 싶은데, 예, 그런 말은 일본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접대해봐야 소용없다. 트럼프는, 예. 그냥 실무적이고, 제대로 적식만 갖춰져서 대접하면 된다. 예. 정확하게 필요한 거 계산해서 주고받는다. 이런 겁니다. 예. 하여튼,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한국에서는 톤다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물론 오늘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까지의 말폭탄을 터뜨렸던 전례에 비하면 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도 트럼프가 매우 자제했다라는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만 넘어가면 폭탄은 터뜨리지 않고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관련 뉴스가 많은데 이 정도 하죠. 중요한 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장면 두 가지는 하나는 친박단체 트럼프 방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 기여했어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흔들었죠. 네, 박근혜를 외쳤다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트럼프 한국말 모르니까 자기가 환영한 줄 알겠죠. 굉장히 기이한 방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친박단체가 도왔다. 두 번째 제가 흥미로웠던 장면은 기사를 보다가 왜 박효진 씨의 야생화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 환영 만찬에 불렀던 노래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개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관계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 그랬더니 바쁘다고 딸랑 얘기한 게 가사를 음미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미를 해봐야 되고 북핵과 한미 외교가 걸린 중요한 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음미하고 잠시 저희 해석을 제가 이게 첫 가사가 이거예요. 하얗게 피어난 오름꽃 하나가 오름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음미를 하다 보니까 한 몇십 번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노래라고 하니까 가사를 음미하면. 하얗게 백인입니다.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다 해석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작사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거는 물어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분은 어제 공연했기 때문에. 하얗게 백인 트럼프. 피어난 얼음꽃, 피어난 버짐입니다. 겨울에 하얗게 핀 버짐. 낮은 지질 북핵 문제, 피부 트러블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별명? 예. 의문의 여지가 없죠, 가운. 의사들이 입는 옷이죠, 가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그렇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을 입자 버짐 치료를 해서 얼굴을 내밀어. 예.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다음, 그래서 쭉 하다가, 또 있네. 청와대 관계자가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한 줄기 햇살에 목을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번 내게 온다. 예. 햇살, 이거 햇볕 정책이죠? 작사가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야 될 것 햇볕 정책 같은데요. 때문에 문재인에게 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사랑에 피고, 타버리는 불꽃, 뭐 이런 거. 타버리는 불꽃. 이건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Fire and Fury. 네, 화염과 불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꺼지는 거죠. Fire and Fury가 여기 와가지고. 예. 나머지 가사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해보시고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요거만 제가 서비스 하나만 더 하면은, 메말라가는, 준비 잘했어요. 메말라가는 게 온몸이 타들어가고,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왜냐면은, 이 발사체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발사체. 우리가 이제 탄도 중량 무제한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예, 발사체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꺼져버린 발사체의 애환, 이런 표현한 거죠. 예. 김어준 공장장이 지극히 주관적인 가사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미사일 중량 해제를 예상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해보시고, 예. 가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아니, 가사가 중요하다는데 아무도 해설을 안 해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버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뭐 있습니까? 네, TV조선이 계속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건강이 호전되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 등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서울병원 쪽에서도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인지 능력이 서서히 회복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불명이 되게 3년이 됐죠. 예. 간간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간간히. 예. 앞모습이 안 나옵니다. 예. 이 해석을 듣고 나서, 이야, 술 취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문자가 많네요. 예. 네, 야생화에 대한 해석이라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청와대 관계자가 그랬어요. 가사를 음미하라고. 예. 바쁘다고. 음미했더니 이런 해석이 나왔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윤모 전 비서관 등 3명을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체포했는데요. 전 수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분인데, 예.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전 수석의 연루는 나올 것 같고, 이런 수사는 그런데 오히려 야당을 긴장시킵니다, 원래. 예. 현 정권의 정무수석까지 수사한다 하면 이게 현 정부에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물론 수석이 직접 연루됐다면 타격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 자체는 야당을 매우 긴장시키는 기사죠, 사실은.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내에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비판과 책임론에 대해서 모든 투덜거리면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관련해서 어제 뉴스공장에서도 유성엽 의원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만찬에 초대됐던 정당의 대표들 중에 2분이 못 갔죠?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랑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무슨 이유죠? 하나는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 있었고요. 안철수 대표는 일정 통보를 늦게 받았다 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안철수 대표는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수도권 3중 방어망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국제 분쟁에 관심이 많아서 이 아이언돔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이언돔 알아보러 갔나 보다 하고 일정을 찾아봤더니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회사를 갔어요. 예. 여기는 아이언돔 개발사가 아닙니다. 아이언돔을 라파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고요. 예,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 경쟁에서 라파엘에서 졌어요. 예. 개발은 라파엘이 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언돔 자체가 사실은 가자지구 하마스가 쏘는 단가가 몇십만 원짜리 집에서 조잡하게 만든 로켓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예, 탄도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잡한 로켓도 아이언돔이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고 이스라엘 내에서 양심선언 같은 거 많았어요. 모티 셰퍼 뭐 이런 과학자가 라파엘에 근무하던 과학자거든요. 작동 안 한다고. 미국 MIT 유명한 포스덜 교수도 아이언돔 작동 안 한다고 비판했었죠. 예. 저희랑 인터뷰 한 번 했었는데 포스덜 교수 한번 인터뷰해야겠네요. 아이언돔 작동하는가. 약간 두 양반이 못 갔다. 예, 예. 그런 경우가 그렇게 뭐 많지 않거든요. 정당의 대표가 미국 대통령 정도 방문하면 만찬에 거의 100% 참석하는데 두 분이나 못 갔어요. 예,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요. 이번에 최소 9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또 사위인 제널드 큐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긴장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큰아들하고 첫 번째 사위가 연루됐잖아요. 예. 두 사람 다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게다가, 또 포함된 사람이 트럼프 그룹, 자기 회사죠.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그룹의 부회장이었던 변호사 있거든요. 마이클 코온, 예. 그거 어떻게 딱딱 말해줍니까? 예. 하여튼 자기 측근 인사들이 이제 대거 포함돼요. 여기서 가족들이나 부회장이 또 연루된 걸로 나오면 이건 이제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최순실 게이트가 그랬듯이 주변부로부터 다가오는 건데 미국 특검은 안 봐주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네, 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현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렇게 저희 섭외 잘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섭외 잘 응하자면 까칠하고 자꾸 그러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트럼프가 워낙 노련한 장사꾼이라, 예, 일본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와서 폭탄 발언하는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 정상회담이 뭐 짧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메시지 나왔으니까 총평을 해보시자면요. 정상회담 시간이 짧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당도 있기는 있대요. 근데 예. 한미 간에는 우리 외교부 저쪽의 국무부 또는 백악관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상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꼭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리 다 조율됐다. 예. 그렇죠.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예.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남북 정상은 좀 달라요. 완전히 그건 정상이 직접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총평을 한다면은 절반의 성공 이상은 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까칠하게 평가하시는 분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요 정상회담은 절반 이상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물론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사주기로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터트려버려서 네. 알게 됐지만은 사실은 같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공동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보면은 예, 그동안에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균형 외교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뭐 길게 설명했지만 네. 뒤에 가면은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지평을 넓힌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미 일변도역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또 러시아의 관계도 또는 뭐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그 31일 날 있었나요? 30인가? 31인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할 때 그 산불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예.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MZ 체제. MZ 체제 편입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한미일 그 관계를 군사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산불을 얘기했는데. 일본과는 군사 동맹 없다. 예. 그렇죠. 예. 그거를 그거 30일 날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하고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균형 외교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사실상 균형 외교가 아니라 외교 지평 확대. 예.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등거리 외교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도약되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점수를 좀 잘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 하셨죠. 그렇게 한미 외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 속에 그런 기미가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리 준비된 거니까, 예. 그렇게 준비됐다면 아마 그런 외교 정책 방향이 그렇게 수립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문 대통령이 바로 동남아로 떠나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때문에. 예. 동남아 3국, 인도네시아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도? 그쪽은 그게 안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직접 관련되는 건 없고, 이제 경제 쪽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무기 수입은 사실 우리가 항상 해오긴 해왔는데, 예. 그 액수도 이미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무기 수입 자체야 해왔는데 중요한 건 그 무기가 정말 우리가 원했던 무기를 수입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를 안 준다든가. 예.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찰기를 사는 것 같고, 예.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군대에서는 절실히 필요했을 거예요. 특히 정찰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찰기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 억지 능력 내지는 북한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할까. 그래서 안보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핵 잠수함까지 필요한지는 그거는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이어서 일찌감치 핵 잠수함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니 결국 그것이 현실로 되긴 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걸 사주는 대신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험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고, 예. 두 번째는 장비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쓸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띄웠어요. 네, 발언을 여러 가지 그렇게 움직임이 했습니다. 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괜찮은 얘기 같아요. 미국 언론도 그런 반응인데, 이제 트럼프가 톤다운을 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긴 냈으니까요. 네. 거꾸로 이제 장관님이 걱정하셨던 거는 거꾸로 여기 와서 더 강성 발언을 쏟아낼까봐 일본을 거치고 와서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거는
험악한 말을 쏟아낸 건 그만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기를 좀 팔려고 하는 거다 하는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일본에서도 무기를 많이 사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화답을 하지 않고 전략적인 끝냈다 하는 동문서답을 했어요. 네네. 그거부터가 지금 우리한테는 좋은 신호였죠.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좋은 신호가 일본에서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간에 물밑 접촉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팔았다. 네. 무기를 사주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후 관계는 좀 다시 또 살펴봐야 되겠으나 그러나 물밑 접촉이 곧 미국 간의 대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은 우리한테는 선물이라면 선물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비싼 무기 사주고 그 정도 선물도 안 받아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무기는 계속 사왔긴 합니다만 생색을 자기도 이제 미국에 무기를 이렇게 많이 팔았다. 미국에 돌아갈 때 그런 성과를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솔직해요, 그 사람. 예.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다는 얘기는 무기 공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됐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의 노동자들이 그 트럼프의 지지 세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죠. 의식하고 한 발언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무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게 뭐였냐? 이게 이제 소위 대화 관련 발언들 그리고 이제 강성방을 늘어뜨리고 북한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걸 얻어낸 거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가 거론되는 게 코리아 패싱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 얘기를 적어도 그 회담에서는 없다고 선언한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 면전에서 그 코리아 패싱 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나중에 헐망정 그렇게는 안 하죠. 예. 아니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코리아 패싱 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또는 남북 관계를 잘 꾸려나가면은 코리아 패싱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제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잘 감시를 하고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면은 코리아 패싱은 안 일어나죠. 국내 정치적 효과 정도는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틀어주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국내 정치적 효과는 있겠지만 정말로 미국이 그런 마음 먹고 하게 되면 막을 길은 없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코리아 패싱을 사전에 알려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코리아 패싱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외교력이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탄도 중량 제한. 이건 예전부터 우리 정권이, 우리 정부가 원해왔던 거 아닙니까? 보수지 가릴 것 없이. 그래도 나는 공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무기를 많이 사준 대신 이 정도는 얻어냈어. 무기 사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기술 제공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공짜는 아니지만은, 보수 쪽에서 그런 것을, 좀 늘리게 되면은 안심이 된다고, 그걸 많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내에 또 보수를 끌어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이라든가 북핵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될 겁니다. 일을 하려면 돈 써야죠.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 일하려면 돈 써야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예. 아니, 자식을 키우려면은 쓸 돈 안 쓸 돈 다 쓰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더구나 외교하려면 쓸 돈 안 쓸 돈 써가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탄도 중량 늘리는 것도 무기 구매 또는 기술 지원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면서 외교에서 조금 독자성이라고 그럴까, 대미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다면,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죠. 손해는 안 봤어요. 손해는 안 보셨다고 중평을 하시는 거군요. 예. 예, 예. 나도 이제 존말 해줘야지. 너무 크게 하니까 섭섭하다고 그래서 안 돼요.
아니, 그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잘했다고 하시니까 평상시에 쓴소리 많이 하시다가 이번 정상회담은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뭐 북한과 우리 정부도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 미국도 접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물꼬가 언제쯤 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오랜 경험을 보실 때. 그래서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까지 지켜보고 나서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예. 아마도 이 평창 올림픽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좀 만나야 될 거예요. 평창. 예, 예. 그러면 2월이지만 그 사전 준비하려면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특히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단일팀을 무서워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선수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일팀은. 네.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찬스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나 분산 개최 내용상 분산 개최고 공동 개최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에게는 건네볼 수 있지 않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작심을 하고 개발한 것이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아하. 예. 그 비행장도 만들었어요. 갈마 비행장이라고 원산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뭐 용평 쪽에다 스키장을 크게 건설한 것은 아깝지는 하지만 예. 그쪽에서 경기 일부를 하는 식으로 해서 공동 개최 형식으로 오면은 북한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로 알겠습니다. 화두를 열어놓고 그다음에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자회담은 다시 한번 건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예. 평창 올림픽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합니다.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는 항상 곤혹스럽시죠? 예. 네, 사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해야죠. 예. 저보고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전부터 쭉 곤란한 인터뷰는, 저희가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표면적으로 되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탈당하게 된.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에서의 목소리라고 봐야죠.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 예. 뭐, 무조건 합치라. 이게 지금,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니까, 이 뜻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분열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사태질 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색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뜻에 따라서, 했다고 봐야죠. 물론 그 안에 또 지방선거에서의 우려도 포함됐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예.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많은 좋은 입지자들이 바른정당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들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눠줘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런데 이제 이전부터 쭉 탈당파 통합파 뭐라고 보든 간 9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여전히 출당될 가능성 혹은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네. 그러면 이게 내세웠던 명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구했던 상황하고도 다르고, 겨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네.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당을 하신 다음에 출당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자유한국당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는 뭐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가가 저는 자유한국당 내 지금 정치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결단한 홍준표 대표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단히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과거의 단절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거명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금 분란을 증폭시키고 또 이게 길게 보면서 쇄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즉각적인 그런 저항들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정말 개혁적인 보수로서 재건하기 위한 노력은 아마도 힘들지만 계속돼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청원 최경환 출당 관련해서는 의총을 소집해야 되는데 이제 의총에 참석해서 이 두 사람의 철당을 위해서 이 9분들이 함께 노력한다 뭐 이런 공감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할 때 어쨌든 이런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9분 사이에 내적 공감대는 있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가능할까요?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원내 의총을 통해 가지고 출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걸 계속 물어보시니까. 예. 사람들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예. 네, 궁금하시겠지만 예. 그거는 결과로서 보여줘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 좀 깊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곤란한 사정은 알겠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김무성 의원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무성 의원이 사실은 바른정당을 창당한 분이고요. 예, 사실상.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이제 끝까지 남아서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의 계획을 도모해 보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설득해서 바른정당으로 오게 만든 분인데 네. 다른 8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끝까지 설득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거꾸로 다시 복당을 주도하는 건 이거는 너무 정치 도의상 이건 너무 두 번의 배신 아닙니까? 너무 가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번의 의총을 거치면서 당대당 통합을 통한 통합전대 요구안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서로 설득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께서 못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못 가게 된 거죠. 뭐 저희가 그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뭐 후회 없습니다. 국민 뜻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수의 본류가 되기 위한 이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는 이 성공하지 못한 길을 계속 탈일 없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새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합당한 이후에 통합한 이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보수 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제가 곤란한 질문만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지금 곤란한 상황이시니까
네. 어디랑 인터뷰하셔도 곤란한 질문밖에 없어요. 인터하시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는 또 녹취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 주장들이 뭐 각각 갈리긴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재판 시작되기 전에 예, 네. 항의한 정도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소창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 자신한테 뭐 청탁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그게 아니라 재심 전에 그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혹시 네. 이 녹취록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아는 바 없고요. 어쨌든 홍준표를 전해 듣는 얘기로는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이 녹취록 문제가 지금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친박 쪽에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 예. 아니면 국민의당에서 또 자유한국당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 이런 수단으로 사용이 될 텐데요. 예.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국민들께서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됐고, 정말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였다면 그 이전에,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공개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거론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자당의 이익이나 좌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고 봐야죠. 뭐 카드는 결정적일 때 쓰는 거니까요. 쓰는 사람의 마음인데 하여튼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네.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고,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홍준표 대표 녹취록 때문에 이제 골라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복당한 혹은 뭐 김무성 의원 같은 분이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논리의 비약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뭐 홍준표 대표를 잘 지키고 힘을 갖고 자유한국당 바꾸고 보수 재건하는데 힘 보탤 거고요. 김무성 대표께서도 무슨 당권 욕심 이런 거 지금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건 네. 분명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한 가지만 여쭤본다고 하는 게 벌써 세 번째인데. 네. 추가 탈당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많은 고민들을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다만 지난번 두 번의 의총 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탈당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시점의 문제일 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점은 모르시고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입장을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적게는 뭐 몇 명에서? 저희가 그날 의총 과정에서 확인은 바로는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예. 말씀하신 중립지대 의원님들이 5분 정도는 더 계시거든요. 네. 예. 네. 다 가능성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글쎄, 그것이 자유한국당과의 지금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당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는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가능성은 높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높다. 연결한 김에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예. 곤란한 질문일 텐데 현재 재판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의원님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진행 중이고요. 예. 저는 담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소명 최선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잘 따라야 되겠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연결해서 가볍게 했고요. 네. 가벼운 거였고요.
저기,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서, 예. 네. 하드 스파링 한번 하시죠. 네, 조만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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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저 누가 발견?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출입문 닫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들을 수 있는, 예. 예. 지하철 공사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 출입문도 절규한다. 출입문 닫습니다. 예.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닫습 비밀을 밝혀내는. 무엇보다 어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극히 일부만 참여했던 청와대 영빈관, 만찬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영빈관, 만찬.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많았었는데 식사를 못 하시고 나오셨다고. 아, 예. 제가 어제 그 노무현재단 강연이 원래 몇 달 전부터 예정돼 있어서 예. 만찬 도중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걸 양해를 구했어요. 청와대 측에. 근데 어제 정상회담이 길어지는 바람에 만찬이 30분 늦게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앞에 뭐 인사는 다 했는데 밥 나오기 전에 나왔습니다. 보리차만 마시고 나왔습니다. 보리차 마시고. 아까운 기회를 놓치셨네요. 예. 예, 뭐 그래도 뭐 예. 아, 이거 물어볼 게 없네. 그럼 만찬하게 앉아 계시다 그게 나오신 거잖아요. 보리차 마시고. 예. 아니, 그 앞에 이제 여러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많이 이제 인사도 나누고 이제 그런 건 다 했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맛이 어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은 똑같은 거 먹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먹는다면,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먹는 거나 그랬겠죠? 설마? 보통 그런데 예. 그렇죠. 예. 아, 아깝네요. 괜찮습니다. 뭐.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뭐 평가를 한번 해보시자면요. 예, 미리 조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뭐 그 전에 이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을 때도 이제 그런 좀, 이 의도나 이런 계획들을 들었는데, 예,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비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또 트럼프 말폭탄 터뜨리고 가면 난리 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뭐 자극적인 말을 갖다 안 하게 한다거나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 북한에 대한 언급 또는 중국과 관계 또는 우리하고 일본의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점에 관해서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선에서 상당한 작업을 해온 결과가 어저께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될 발언들이 전혀 안 나온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코리아 패싱 없다는 발언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 역사에서 코리아 패싱 대표적인 걸 얘기하라면은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미국이 이승만 정부를 따돌리고 북한하고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휴전해버린 거예요. 휴전 협정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전형적인 이제 코리아 패싱이고 이제 그래서 이승만이 반발해가지고 방공포로 석방하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절대적인 코리아 패싱이죠 사실. 그랬던 거죠. 전쟁하다가 협정을 맺는데 어떻게 당사국을 뺍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코리아 패싱이란 거는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 또는 뭐 이런 건데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평화 병행론을 주장하고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 정부는 별로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리아 패싱은 보수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이죠. 그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근거 없이 얘기해 왔던 건데 그게 별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트럼프에서 확인된 거죠.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그 얘기하면 뭐 트럼프 발언을 계속 들이대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게 이제 미국은 무기를 팔고 우리는
대화로 하겠다거나 혹은 뭐 코리아 패싱 없다거나 뭐 탄도 중량 제한 합의를 받아냈다든가 이 계산서가 주고받은 게 이게 이해 타산이 수익 타산이 맞느냐 우리 입장에서 뭐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월요일 날 예. 그 청와대 국감이 있었어요. 예. 국감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미리 했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한테 트럼프 다루는 법 예. 해가지고 트럼프 다루려면 트럼프처럼 해야 된다. 트럼프처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뻔뻔해져야 된다. 뻔뻔해져야 된다. 예. 우리 대통령은 젠틀맨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뻔뻔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벼랑 끝까지 가면 같이 가야 된다. 먼저 스톱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한미 FTA 같은 거는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득을 얻었지만 미국이 더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한미 FTA를 갖다가 재협상 안 하면 폐기한다라고 하는데 폐기하면 미국은 무역 적자가 40억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한미 FTA 하면은 280억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무역지가 더 줄어든 건데 이걸 더 줄이려고 폐기하겠다 그러는데 자 그럼 폐기하자. 한국이 더 큰 이익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무역은 우리가 계속 흑자를 보고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는 무역하고 별도로 계산하거든요.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연 한 50억 정도 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무기는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왔고 한미 FTA 이후에 이게 더 늘어가지고 1년 국방비 예산은 10%를 미국 무기 수입에 쓰고 있고 이게 우리가 연 50억 달러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무기 FTA 적자 얘기하면 무기 얘기를 갖다 꺼내시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역 적자를 막는. 근데 지금 그 전략을 갖다가 이 트럼프가 이 영악한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면 무역 적자를 갖다가 더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무기를 더 수입해라. 이 얘기인데 그 무기를 덜 수입하면은 그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축산이라거나 미국이 노리는 게 몇 개 군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더 강하게 개방을 요구하겠다. 근데 그 개방하면 국내에서 또 농민들 난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해야 된다. 네. 그렇죠. 무기와 FTA를 연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부터 했던 일인데 우리도 그럼 거꾸로 그럼 무기 많이 사줄 테니까 FTA 그럼 우리한테 양보해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무기를 많이 사는 게 좋다고는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들이 있죠. 이번에 예를 들면 그 정찰 자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팔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자주 국방을 위한 어떤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는 성과는 뭐 아직 국회 연설이 남았는데 그건 뭐 그 연설이니까요. 지금 사실상 오늘 국회 연설까지도 사실 보긴 해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 전에 11월 1일 날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하러 와가지고 사전에 여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안 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면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 야당들이 굉장히 많이 그 정부를 추궁했는데 외교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게임이다. 이번에 중국과의 어떤 이 사드 문제에 대한 대타협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가 한국 방문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 사건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도대체 뭐 하냐, 특히 외교 안보란이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추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물밑 작업으로 사드를 원만하게 일단은 봉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위태위태한 어떤 그런 길을 걷던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확연하게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일정하게 트럼프와 우리의 어떤 입장의 차이를 이제까지의 과정보다는 많이 좁혀내는. 뭐 제재는 강화하지만 대화의 노력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은 이제 그는 이론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번에 계속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한 고비를 갖다가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전개가 될 방한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같은 대표급에서 보실 때 참석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각각? 예, 조호영 대표는 뭐 참석할 뜻이 워낙 있었는데. 그 이제 당이 이제 쪼개지는 과정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선택이 애매해졌던. 예. 왔으면 욕을 먹었겠죠, 사실은. 네, 본인은 선의에서 참석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이제 국빈이 오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또 당내에서는 또 그걸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거기서는 뭐. 좀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탈당한 사람이 어딜 가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결국은 안 왔고. 안철수 대표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뭐 늦게 통보를 받아서 못 왔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정치인 얘기하면 믿어야죠. 그럼 실제로는 일부러 안 왔다고 보세요? 글쎄요, 한쪽에서는 뭐 테크니컬 파울이 아닌가. 테크니컬 파울. 이렇게도 보는데. 예. 테크니컬 파울. 네, 이제 정치는 일단 명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라서. 예. 본인이 이제 명분 내세우면 그걸 일단 인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눈빛이네요. 테크니컬 파울.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바른정당 탈당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추가 탈당은 있겠는가, 혹은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어떻게 보시나 등등 기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림이. 명분이 본인들도 시인을 했더라고요. 명분이 없다. 큰 명분이 없죠. 비판을 사실. 많이 듣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인을 죄송합니다. 하던데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 예. 근데 그거는 명분이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정확하게 하면 자신들의 폭망을 막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과연 폭망이 막아질지는 의문이고요. 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수 혁신의 하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노력에 따라서는 보수 혁신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 이제 바른정당의 어떤 존재 가치였는데. 그래서 기대치가 있었죠.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아직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도 이제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서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지금 탈당을 함으로써 보수 혁신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20명에서 일단은 11명이 된 거 아닙니까? 보수 혁신의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스스로 혁신할 가능성이 20%에서 11%로 낮아졌다. 몇 명 더 나가면 더 낮아질 거다. 어디까지 낮아질 거냐? 저는 한 5%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예. 그런 수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 몇 명 쳐다보면 5명 정도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저 5명이 될 것 같으니까 5%다 이렇게 생각. 알아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김무성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수 매체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김무성 의원은 탈당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거나 아니면 끝까지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인이 유승민 의원을 끌고 나왔는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본인이 직접 몇 차례 얘기한 것은 이제 명분은 없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분들의 뜻이 일단은 가서 살자라는 것이고 그걸 거절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무성 의원이 결국 유승민 의원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유승민 의원을 끌고 나온 당사자니까 적어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랬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지켜서 같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다른 사람 8명을 보내더라도. 그게 물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유승민 의원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룩 컴백. 예, 노룩 탈당이죠. 그쪽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죠. 노룩. 그쪽을 보면 곤란해지니까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한테 명분 없다는 얘기도 국민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보지 않고 노룩. 노룩 컴백.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둘 다 사실은 뭐랄까요.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진 지분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두 분 다. 이 두 분의 양립이 그 안에서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친박 그 변수가 있는 한 네. 친박하고 같이 맞서야 된다는 점에서 당내 친박이 다 청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긴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또 같은 그 이렇게 이해관계 당분간은 예, 이해관계도 있는 거죠. 갈등 관계도 있고 이해관계 다 있는데 이제 같이 양립할 측면도 있다는 거죠.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 문제를 가지고 힘을 합칠 수도 있다. 예. 뭐 출당이 그렇게 과연 쉬울지. 예.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던데요. 의원총회에서는 예. 불가능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들 있어야 제1당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숫자가 줄만하니까. 예. 그 사람 빠지면 아마 제1당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예. 거의 이렇게 실신 상태로 해가지고 데리고 있는 그런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신 상태나 뭐 혼수 상태든. 어쨌든 계속 공격을 하되 네. 출당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꼭 굳이 숫자를 줄여서 출당시킬 필요가 있겠냐. 자기 120명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122가 되려면 예. 그 두 명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힘을 줄이려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다. 이 정도? 쫓아내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이다. 아,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 예. 그러면 남은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십니까? 그 정치적 생명은? 예,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뭐 사적 필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답이 있는 건 아닌데 당장에 답이 있으면 사적 필생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당장에 답이 없지만은 뭐 보수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네. 또 필요한 어떤 노선이기 때문에 그 길을 뭐 어렵더라도 일단 견지하면서 그 후위를 또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예.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뭔가면은 특히 이제 안보관은 예. 혁신 보수가 갖춰야 될 어떤 안보관하고 예. 유승민 의원이 현재 견제하고 있는, 이제까지 견제해 있는 안보관은 예. 저는 1차,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경제적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진보적인, 네. 뭐, 개혁 보수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따뜻한 보수를 주창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만 가면은, 민주당하고도 차별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보수는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그러니까 뭐 안보 정책 뭐 핵 문제 이거는 뭐 예. 자유한국당과 아니 안보라는 것이 그렇게 너무 완고한 어떤 예. 그런 강경한 어떤 이 대북관이라거나 안보관이 예. 과연 개혁 보수의 어떤 노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자유한국당과 차이가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렇죠. 핵 문제라든가 예. 뭐 전술에 가져야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자, 그러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돼갈까요?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이제 안철수 친한과 이제 뭐 비한 반한 이 정도로 불릴 수 있는 세력이 이렇게 점점 서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저희 국민의당이 어떤 특정한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정치 세력이라기보다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거부하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나 제3지대의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총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이 당은 사실은 해산될 수밖에 없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당인데,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또 어떻게 쪼개지고 이합집산하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다시 그 당권을 잡음으로써 그 갈등을 이제 다음 대선까지는 어차피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빠르게 뭐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오히려 뭐랄까요, 호남 중진이라고 표현할까요? 윤석열 의원 같은 분들에 대해서 나갈 테면 나가라 정도의 정확하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 해석될 말을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그렇게, 호남 중진들이 나가주길 원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래, 그 자리를 또 바른정당으로 채운다든가 뭐 이런 식의 구상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 그쪽에 이제 좀 미련을 이제 버리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쪽을 계속 쌓고 있으면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고 싶어하는 관심을 갖는 이 바다는 예. 바다 블루오션 안철수 후보에게 대표에게 블루오션은 그쪽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쪽이 아니라 이 예. 보수의 본토죠, 사실은. 지금 그동안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을 복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예. 워딩인데요. 예. 그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수 강경파들의 시각이거든요. 예. 시각인데 그쪽에 추파를 던지는 거라고도 저는 보여지는 거고 향후에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확장해야 될 영역을 그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데 그 콩밭이 호남이 아니라 예. 이제 강경보수 예. 쪽에 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그 호남을 껴안고 갈 수 있느냐 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저쪽이 땅이 더 넓다고 보는 거고. 그런 딜레마에 부딪혔다. 네. 자, 좀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정치면을 휩쓸었던 주요한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봤는데 저희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국감에서 의원님이 버럭하신 장면이 있어요. 일단 잠깐 들어보시고.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방금 이제 증인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하는 거는 국회의원 자유입니다만은 동성애자냐 아니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밝히라고 한 거는 헌법제구조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라는 그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침해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전희경 의원이라고. 예. 바로 그 전날 청와대가 주사파에서 장악됐다라는. 예, 히트를 치셨던. 예. 그런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사보임 됐어요. 그러니까 교체가 됐어요. 예. 아마 그 발언에 파문을 갖다가 좀 걱정해서인지 빠졌는데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분이 이제 김정재 의원이었죠. 근데 이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동성애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당사자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리고 동성애 자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갖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자꾸 추궁하면 그 자체가 이제 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저런 질문 단속하는 일이다. 그러라고 국가인권위가 있는 거다. 실제로 저기 차별금지 조항에도 그렇죠.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었죠. 자, 질의 과정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컷을 하신 분이,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려드렸고. 그런 일이,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안 알려져서 그렇지. 여기에 나와서만 발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안 알려지더라고요. 국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요즘은. 아유, 국감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 보도가 좀 덜 돼. 여기는 보도가 잘 되는 편인데. 그래서 뉴스 공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얘기는 계속 많이 하는데, 보도가 이제 덜 되는.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이제 청와대가 운동권과 주사파에서 장악됐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분은 빨리 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투쟁을 해야죠.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청와대가 어떻게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밥도 먹고 잠도 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주사파에서 장악됐다는 것은 준 북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권 하에서 어떻게 그렇게 활보를 하고 있느냐, 평안하게. 예. 요즘 사실 한 30대까지는 주사파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거 언제적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제 좀 발끈했죠. 그렇죠. 예. 주세파라는 의미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김일성의 지령을 따른 사람이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당신은 뭐 했느냐. 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되묻는 거죠. 예. 예. 지적을 했었죠. 그 시절에 만들어진 이제 용어는요, 예. 김일성의 지령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렇다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그럼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 망명해야지 어떻게 했냐고. 예. 고급스러운 디스였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시간 다 됐는데, 어제 이정미 대표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말 말이 많은데, 요즘은 노루가점에 가서 터뜨리려고 평소에 말을 아낀다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화요일 날 저녁에 JTBC 불러좀 거기 가서 또 얘기하니까. 꼭 화요일 날 부르시더라고.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공장장과 함께한 모든 아침이 눈부셨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네, 예.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름도 불러주세요. 네, 양지열 변호사님. 예, 지난주까지 이름도 얘기를 안 하시더니. 근데 3분 나왔으니까요. 예, 3분 59초. 예. 근데, 진짜, 제가 오늘 확인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11분 남았습니다. 예. 실물이 훨씬 낫네요. 예? 실물이 훨씬 낫네요, 진짜. 나는 TV 보면서 좀 무서웠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내가 평소에 함부로 개겼던 게 아닌가. 블랙하우스요? 예. 근데 진짜 청취자분들께서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실물은 봐줄만 합니다. 예. 저도 화면을 보면서 전 제작진들이 그렇게 클로즈업을 많이 당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안티 아니에요, 혹시? 굉장히 폭력적이구나. 사람들한테 이런 비주얼 폭력을 가하고 이런.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밖에 모임 같은데 가끔 이제 TV 보시고 와달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잘 안 가요. TV 보다가 실물 보면 실망할까봐. TV에서 더 잘 나오는. 그렇죠. 예. 하도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공장장은 반대인이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실물을 보셔야 여러분 좀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실물을 보면 범죄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귀염상이에요. TV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화면 자체가 범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그 얘기 했는데 폭력적이고 범죄적이다.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지난주 3분 나와가지고 잠깐 하다가 들어갔는데 국정원 돈 받았다는 거. 예. 여기 관례다라는 초반에 보수정당에서의 이제 뭐랄까요, 예. 정치자금, 예. 통치자금, 어느 정권이나 여기에 나와 있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은 관례가 아니다고 하는 반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재무팀장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 돈을. 그러니까 소위 명절날 떡값으로 줬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몰랐다는 거. 몰랐다고 하니까. 정치자금, 통치자금을 하려면 그게 올바른 관행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처음 얘기가 터졌을 때 지난 정권부터 있었던 통치 관행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얼마 받았다 박 전 대통령한테. 아니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명절날 불러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씩 줬다든가 그런 기록이라도 있으면 그런 해명이 되는데 사실 제가 초반에 예전에 수습기자 할 때만 해도 명절에 돈 받았어요. 기자들한테까지도 왔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정말로. 근데 그게 정확히 김대중 정권부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90년대에 그랬었어요.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유명한 사건이 아세메인가 가려고 할 때 2억 원인가를 당시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왔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고 그 이후로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노무현 정권 때는 아시다시피 만나질 않았으니까 국정원장을 받을 일이 없으셨죠. 근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격려금, 떡값 이렇게 부르는 돈으로도 쓴 게 아닌 것이 이 총무비서관 안에 그 재무팀장 돈 소위 관장하는 사람이 이 돈을 입출금하는 사람이 자기는
입출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몰랐다고 하잖아요. 존재를.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한 게요. 사실 이제 검찰에서도 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느냐를 쫓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시겠죠? 뇌물 사건에서 돈을 어디다 썼느냐 쫓는 법 없습니다. 일단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어디다 썼는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지금 말한 반론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더라도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거라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쓴 게 아니냐. 통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할 만한 범주 내에 있느냐. 그렇죠.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통치자금 통치행위로 혹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쫓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아니 하다못해 이재만 비서관 이거를 얘기했던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이재만 전 비서관도 자기 빠져나가려고. 페인트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랬으면 자기는 전달만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 3인방만 일단 존재를 알고, 그리고 3인방은 자기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줬다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돈을 들고 누굴 줬을 리는 없으니까 그럼 배달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싶어서 이제 이영선 행정관을 소환 조사를 했죠. 왜냐하면 이영선 행정관이 그 동안에는 경호관입니다. 경호관. 경호원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고 있는 게 최순실과 의상실에서의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닦아줬던. 5만 원짜리 묶음을 받아드는 70개. 돈을 받아드는 것만 봤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나온 얘기는 최순실의 뭐 의상비라든가 아니면 비선지료비라든가 이런 걸 대납을 해줬다라는 의혹만 있었는데.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 이렇게.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줬다고 이영선 행정관 본인도 그랬어요. 근데 의상실에 돈 묶음을 가져다 줬는데 그게 얼마만큼 들었는지도 모르고 영수증 처리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내역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심부름 많이 따 이거죠.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죠. 최순실이 다 대줬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서 나간 돈도 있을 수 있고 국정원 소위 이제 공작비였는데 그게 정확하게 공작비 특활비가 아니라 공작비였다고 해요. 그렇죠. 간첩 잡으라는 거죠. 공작비를 가지고 자기가 없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 옷값이 많이 나왔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저희가 국정농단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했나 싶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 특수공작비가 비용이 개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게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접경지대 연변이나 이런 데서 이른바 생계형 스파이들이 좀 있거든요. 오랫동안 거기 이제 있는. 사업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도 많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이쪽 일 받고 뭐 때로는 뭐 대한민국 일도 봐주고 때로는 북한 일도 봐주기도 하고 정보도 팔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돈이 정말 몇백만 원 단위인데 그 돈을 싹 갈무리를 해서 40억을 가져온 거예요. 갈무리를 해서 쓰신 거죠. 40억을 가져와서 뭐에 썼나 지금 다 밝혀지진 않는데 다 썼으니까 없어졌겠죠. 아니요, 그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곡동으로 자택 옮긴 거. 거기에도 금고가 있나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해야죠. 근데 거기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워낙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일단 끊었다가 9월에 2억을 한꺼번에 가져와라. 그게 너무너무나 이상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는 이미 언론들이 하도 미르랑 K스포츠 재단에 붙어가지고 취재를. 그 보도가 나오니까 7월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가. 조심을 한 건데. 갑자기. 2배를 가져오라고. 미뤄진 걸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이 시점이 근데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가는 시점입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해요. 독일에서 무슨 뭐 최순실 씨가 007 가방 2개를 들고 있는 걸 봤다 식당에서. 007 가방이야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국정원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원화가 아니라 달러나 엔화로 많이 또 거래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 돈이 외화로 왔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외화로 왔으면 그건 최순실에게 직접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점상 그러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최순실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자신과 직접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까지는 생각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거 덮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 그거가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에 관해서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거를 이제 안목은 비서관이 그럼 이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만들어낸 법률 문건은 K와 미르에 돈이 나간 건 맞는데 최순실은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최순실이 만약에 거기서 뭔가를 빼냈다면 횡령인데 아직까지는 빼낸 적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문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의 존재를 부인하고 K스포츠와 미래재단에 뭐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네. 식의 얘기가 나갔죠. 그것만 나간 네. 거죠. 그 바람에 화를 키웠죠, 사실은.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래서 오히려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쌓여서 터진 거죠. 근데 그렇죠. 제 말은 그런 인식하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들키지 않을 돈이니까 예를 들어 멀리 조용히 멀리 나가 있는데 어떤 뭐 차비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한테는 차비로 이어지면 너무하지만 근데 그것도 지금 얘기한 것도 그런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봐야 된다. 뭐 있고 왜냐하면 액수도 좀씩 바뀌었거든요. 오늘 이제 국정원장 3사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국정원장 3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남재준 원장을 불러요. 네. 남 원장이 2014년 5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또 5천만 원씩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병기 원장으로 바뀌면서부터 1억 원으로 또 돈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받기 시작한 시점도 재임하자마자 받은 게 아니고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받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쏜 용처 중에 딴 건 모르지만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3인방한테만 3천만 원씩 명절 줬다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쵸 이제 떡값이네요. 네, 떡값 그거 완전한 떡값인데. 근데 이제 그 떡값을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에게만 3천만 원씩 줬다는. 그 친한 사람이니까 정말. 믿을 사람은 셋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요즘 분위기를 보면 결국 못 믿을 사람인 걸로 드러나고 있긴 하죠. 자기들도 살아야죠. 네.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 3천만 원 줬다 또는 뭐 5천만 원씩 받다가 1억씩 받다가 또 2억도 받고 용처를 알 수 없고 이럴 경우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국고손실죄는 명백해요. 국고손실죄. 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봤거든요. 명백한 것이고. 명백한 거였고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고손실죄 적용한다라는 형이 게 얼마나 됩니까? 그건? 판례로 나와 있고요. 그것만 해도 법정형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5년 이상은 나와요. 가능해요. 1억 원 손실이면 크니까요. 네. 40억이면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횡령죄 같은 경우에도 최근 경제사문 7, 8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확실하고 또 그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뇌물죄가 걸리면 뭐 끝장이고요. 이건 본인은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정원 돈 그렇게 받아갔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 3인방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3인방이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본인들은 어디서 썼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죠. 본인들은 배달만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검찰에서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는 이유가 3인방도 문고리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국정원도 부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인사권이라든가 권한의 일부를 공유하는 관계였다. 그렇게 봐서 뇌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공범으로 보는 거군요. 법정에서는 좀 다퉈질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들도 우리는 용처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법률 검토를 했겠죠. 부르는데. 미리. 그렇죠. 당연히 했겠죠. 그거야 당연히 했겠죠. 지난번 3분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간을 많이 드리고 말할 기회를 많이 드렸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양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서류를 채워넣었던 수사 방해 사건. 이 사건 관련해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두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당장 죽음의 구판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변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절대적 책임은 박근혜 정부 탄생의 정당성을 뒤흔들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 공작을 지시한 정치 세력에게 있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영화 세트처럼 가짜 사무실을 만든 공작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나? 박근혜 정부 임기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정원에서 자행된 겁니다. 변 검사 죽음의 억울함을 그나마 풀어주려면 수사를 멈추고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검사를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작에 동원했던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조리 차단해서 모두 엄벌에 처해하는 겁니다. 수사를 멈추란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아주 관련 뉴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네, 그렇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몇 가지 저희도 다뤄야 되겠죠? 예. 우선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제 정상회담 한 다음에 했던 공동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한 다음에 취재진의 질의응답 시간 가졌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불식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면서 한국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바로 말해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예.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대놓고. 예. 물론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 언론이 처음 시작한 건데,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야당도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공격해 왔죠. 예. 거기 그런 얘기에 이제 중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한번 들어볼까요?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is very important to me,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 똑같은 말로 야당이 공격할 명분은 잃었다. 이 정도 의미죠. 예. 실제 미국이 이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겠죠. 언제나. 예. 하지만 그런 의미는 있다. 예. 그래서 요 문장은 앞으로도 계속 써먹히겠죠.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국 미사일의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우선 도입할 미국 무기의 윤곽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제이스타즈 최소 4대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로 5조 정도 들 거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도입이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탄도 중량은 풀고 무기는 사고 어차피 무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왔어요. 어차피 사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최신의 기술 무기를 도입하느냐 이거겠죠. 예.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FTA가 미국의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통상당국은 조만간 본격화될 개정 협상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은 일본에서 했던 발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FTA가 미국의 좋은 협상이 아니다 이런 말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의 말밖에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방문해서 했던 일들 보면 일본은 저런 굴욕을 겪어도 괜찮나 싶은 아주 웃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베 총리가 말하는데 중간에 끊고. 그렇죠. 예, 자기가 말한다든가. 미국에서도 그런 보도 많이 나왔어요. 어제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예, 거기서도 찾아와서 읽어봤는데, 아베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노력하는데 트럼프가 아베를 얼마나 막 취급하는가. 이 기사거든요. 네, 굉장히 민망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전략적 노예 상태에서 비용을 치렀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트래티직 서브튜드. 예. 네, 전략적 노예 상태요. 네. 발음이 됐나요? 네. 예. 예속 상태. 예. 고급 단어긴 한데 결국 맞아요. 딸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충실한 조수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예를 드는 걸로 기사 가득 찼어요.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베는 미일 간 정상회담에서 역대 가장 가까운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트럼프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부른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골프를 같이 쳤잖아요. 예. 골프에서도 웃긴 장면 나왔었는데 골프를 같이 쳤는데 그 모자를 썼을 거 아닙니까? 예, 골프 그렇죠. 모자에다가 이제 쓰고 나서 둘이 각자 모자에 사인을 하는데 트럼프는 모자챙 한가운데. 너무 크게 썼죠. 한가운데 자기 이름을 크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쓸 데가 없잖아요. 옆에 기총에도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사진 봤는데 정말 웃깁니다. 기사 제목 자체가 트럼프의 충실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다. 로얄 사이드킥 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여튼 뭐 기사 자체를 보면 야 이거 너무 이 기사 보면 일본인들은 정말 아베 정부를 규탄할 것 같다 싶은데 예, 그런 말은 일본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접대해봐야 소용없다. 트럼프는 예, 그냥 실무적이고 제대로 적식만 갖춰져서 대접하면 된다. 예, 정확하게 필요한 거 계산해서 주고받는다. 이런 겁니다. 예. 하여튼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한국에 가서는 톤다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예, 물론 오늘까지 일정했기 때문에 아직은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까지의 말폭탄을 터뜨렸던 전례에 비하면 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도 트럼프가 매우 자제했다라는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국회 연설만 넘어가면 예, 폭탄은 터뜨리지 않고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관련 뉴스가 많은데 이 정도 하죠. 뭐 중요한 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장면 두 가지는 하나는 친박단체 트럼프 방문에 뭐랄까요 이 한미 정상회의에 기여했어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흔들었죠. 예, 박근혜를 외쳤다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뭐 트럼프 한국말 모르니까 자기가 환영한 줄 알겠죠. 굉장히 기이한 방식으로 예, 한미 정상회의를 친박단체가 도왔다. 두 번째 제가 흥미로웠던 장면은 기사를 보다가 왜 박효진 씨의 야생화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 환영 만찬에 불렀던 노래죠. 예.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개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관계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 그랬더니 바쁘다고 딸랑 얘기한 게 가사를 음미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미를 해봐야 되겠군요. 북핵과 한미 외교가 걸린 중요한 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음미하고 잠시 저희 해석을 제가 이게 첫 가사가 이거예요. 하얗게 피어난 오름꽃 하나가 오름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음미를 하다 보니까 한 몇십 번 들었거든요. 예. 아,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노래라고 하니까 가사를 음미하면. 하얗게 백인입니다.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다 해석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작사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거는 예. 물어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예. 그분은 어제 공연했기 때문에. 예. 하얗게 백인 트럼프. 예. 피어난 얼음꽃, 피어난 버짐입니다. 겨울에 하얗게 핀 버짐. 낮은 지질 북핵 문제, 피부 트러블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별명? 예. 의문의 여지가 없죠, 가운. 의사들이 입는 옷이죠, 가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그렇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을 입자 버짐 치료를 해서 얼굴을 내밀어. 예. 정확한 해석을 해보고요. 다음, 그래서 쭉 하다가, 또 있네. 청와대 관계자가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한 줄기 햇살에 목을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번 내게 온다. 예. 햇살, 이거 햇볕 정책이죠? 작사가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햇볕 정책 때문에 문재인에게 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사랑의 피고 타버리는 불꽃 이런 거 타버리는 불꽃 이건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Fire and Fury. 네, 화염과 불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꺼지는 거죠. Fire and Fury가 여기 와가지고 예. 나머지 가사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해보시고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요거만 제가 서비스 하나만 더 하면은, 메말라가는, 되게 잘했어요. 메말라가는 온몸이 타들어가고,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왜냐면은, 발사체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발사체. 우리가 이제 탄도 중량 무제한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예, 발사체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꺼져버린 발사체의 애환, 이런 의미로 표현한 거죠. 예. 김어준 공장장이 지극히 주관적인 가사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미사일 중량 해제를 예상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해보시고, 예. 가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아니, 가사가 중요하다는데 아무도 해설을 안 해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버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뭐 있습니까? 네, TV조선이 계속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건강이 호전되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 등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서울병원 쪽에서도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인지 능력이 서서히 회복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불명이 되게 3년이 됐죠. 예. 간간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간간히. 예. 아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예. 이 해석을 듣고 나서, 야, 술 취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문자가 많네요. 예. 야생아에 대한 해석. 여러분도 해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강의자를 했어요. 가사를 음미하라고. 예. 바쁘다고. 음미했더니 이런 해석이 나왔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윤모 전 비서관 등 3명을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체포했는데요. 전 수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분인데, 예.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전 수석의 연루는 나올 것 같고, 이런 수사는 그런데 오히려 야당을 긴장시킵니다, 원래. 예. 현 정권의 정무수석까지 수사한다 하면, 이게 현 정부에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물론, 수석이 직접 연루됐다면 타격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 자체는, 야당을 매우 긴장시키는 기사죠, 사실은.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내에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비판과 책임론에 대해서 모든 투덜거리면 답할 필요가. 정상회담 뭐 시간이 짧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당도 있기는 있대요. 근데 예. 한미 간에는 뭐 그 우리 외교부와 저쪽의 국무부 또는 백악관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상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꼭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리 다 조율됐다. 예. 그렇죠.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예.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남북 정상은 좀 달라요. 완전히 그건 정상이 직접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총평을 한다면은 절반의 성공 이상은 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까칠하게 평가하시는 분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요 정상회담은 절반 이상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사주기로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터뜨려버려서, 네. 알게 됐지만은, 사실은 같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보면은, 예, 그동안에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균형 외교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길게 설명했지만, 뒤에 가면은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예. 그 지평을 넓힌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또 러시아의 관계도 또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31일 날 있었나요? 30인가? 31인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할 때 그 산불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예.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MD 체제. MD 예. 체제 편입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한미일 그 관계를 군사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산불을 얘기했는데. 일본과는 군사 동맹 없다. 예. 그렇죠. 예. 그거를 그거 30일 날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하고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에 나온 균형 외교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사실상 균형 외교가 아니라 외교 지평 확대. 예.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등거리 외교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도약되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점수를 좀 잘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 하셨죠. 그렇게 한미 외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 속에 그런 기미가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리 준비된 거니까, 예. 그렇게 준비됐다면 아마, 그런 외교 정책 방향이 그렇게 수립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문 대통령이 바로 동남아로 떠나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때문에. 예, 예. 동남아 3국, 인도네시아하고 간다고 하던데. 그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도. 그쪽은 그게 안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직접 관련되는 건 없고, 이제 경제 쪽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저는 의미가 있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무기 수입은 사실 우리가 항상 해오긴 해왔는데, 예. 그 액수도 이미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무기 수입 자체야 해왔는데 중요한 건 그 무기가 정말 우리가 원했던 무기를 수입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를 안 준다든가. 예.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찰기를 사는 것 같고, 예.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군대에서는 절실히 필요했을 거예요. 특히 정찰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찰기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뉴스공장에서도 유성엽 의원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만찬에 초대됐던 정당의 대표들 중에 두 분이 못 갔죠?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랑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무슨 이유죠? 하나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 있었고요. 안철수 대표는 일정 통보를 늦게 받았다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안철수 대표는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수도권 3중 방어망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 국제분쟁에 관심이 많아서 이 아이언돔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이언돔 알아보러 갔나 보다 하고 일정을 찾아봤더니,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회사를 갔어요. 예. 여기는 아이언돔 개발사가 아닙니다. 아이언돔을 라파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고요. 예,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 경쟁에서 라파엘에서 졌어요. 예. 개발을 라파엘이 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언돔 자체가 사실은 가자지구 하마스가 쏘는 단가가 몇십만 원짜리 집에서 조잡하게 만든 로켓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예, 탄도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잡한 로켓도 아이언돔이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고 이스라엘 내에서 양심선언 같은 거 많았어요. 모티 셰퍼 이런 과학자가 라파엘에 근무하던 과학자거든요. 작동 안 한다고. 미국 MIT 유명한 폰스널 교수도 아이언돔 작동 안 한다고 비판했었죠. 예. 저희랑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폰스널 교수 한번 인터뷰해야겠네요. 아이언돔 작동하는가. 여하간 두 양반이 못 갔다. 예, 예.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당의 대표가 미국 대통령 정도 방문하면 만찬에 거의 100% 참석하는데 두 분이나 못 갔어요. 예,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요. 이번에 최소 9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또 사위인 제널드 큐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긴장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큰아들하고 첫 번째 사위가 연루됐잖아요. 예. 두 사람 다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게다가, 또 포함된 사람이 트럼프 그룹, 자기 회사죠.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그룹의 부회장이었던 변호사 있거든요. 마이클 코언, 예. 그거 어떻게 딱딱 말해줍니까? 네. 하여튼 자기 측근 인사들이 이제 대거 포함돼요. 여기서 가족들이나 부회장이 또 연루된 걸로 나오면 이건 이제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최순실 게이트가 그랬듯이 주변부로부터 다가오는 건데 미국 특검 안 봐주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네, 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현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렇게 저희 섭외에 잘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섭외 잘 응하지 않으면 까칠하고 자꾸 그러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트럼프가 워낙 노련한 장사꾼이라, 예. 일본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와서 폭탄 발언하는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 정상회담이 짧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메시지 나왔으니까 총평을 해보시자면요.